제68장 다묘. 나는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 즉 고래가죽에 대해 적잖은 주의를 기울였다. 이 문제에 대해 바다에서는 경험 많은 고래잡이들과 논쟁을 벌였고 육지에서는 유식한 박물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다. 그래도 내 원래의 의견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지만 그것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문제는 고래의 가죽이란 무엇이며 어느 부위를 말하는가 하는 것이다. 고래의 기름층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은 육질이 단단하고 조직이 치밀한 쇠고기처럼 밀도가 높지만 그보다 더 질기고 탄력이 있고 치밀하며 두께는 20cm 내지 40cm에 이른다. 어떤 생물의 가죽이 그렇게 두껍고 단단하다면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말로 여겨지겠지만 사실 그런 주장에 반대할 근거는 전혀 없다. 고래의 몸에서 그 기름층 외에는 고래의 몸을 싸고 있는 밀도 높은 조직층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동물의 몸을 가장 바깥쪽에서 둘러싸고 있는 조직층이 상당한 밀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가죽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물론 손상되지 않은 고래 시체에서는 지극히 얇고 투명한 물질을 손으로 긁어낼 수 있다. 그것은 얇은 운모와 비슷하지만 비단처럼 유연하고 매끄럽다. 하지만 그것은 고래가 마르기 전의 일이고 마르면 그 물질은 오그라들고 두꺼워질 뿐만 아니라 약간 단단해지고 부서지기 쉬워진다. 나는 그 마른 것을 몇 조각 갖고 있는데 그것을 고래에 관한 서적의 서표로 쓰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것은 투명하다. 그것을 인쇄된 책장 위에 놓으면 확배경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재미있다. 어쨌든 고래의 몸에서 떼어낸 고래 자신의 안경으로 고래에 관한 책을 읽는 일은 즐겁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아주 얇은 운모 같은 그 물질이 고래의 온몸을 싸고 있는 것은 나도 인정하지만 그것은 고래의 가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죽의 피부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대한 고래의 본래 피부가 아기의 피부보다도 더 얇고 부드럽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우스꽝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지방층을 고래의 가죽이라고 하자. 거대한 향유고래는 가죽에서 기름을 100통이나 생산하는데 양이나 무게로 따지면 그 산출된 기름은 가죽의 전량이 아니라 가죽의 4분의 3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래 가죽의 일부에서 생산되는 액체만으로도 호수를 이룰 정도이고 이것을 생각하면 그 살아있는 고기 덩어리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조금은 알 수 있다. 10통을 1톤으로 계산하면 고래 가죽의 4분의 3이 10톤의 중량을 갖고 있는 셈이다. 살아있는 향유고래에서 볼 수 있는 표피는 향유고래가 나타내는 수많은 경위 중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고래의 표피에는 무수한 줄무늬가 비스듬히 교차하고 또 교차하며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이탈리아의 훌륭한 선묘 동파나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선들은 앞에서 말한 운모 같은 물질 표면에 새겨진 것처럼 보이지 않고 몸 자체에 새겨져 있는 무늬가 운모를 통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뿐만 아니라 예리하고 세심한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줄무늬가 진짜 동파나의 경우처럼 전혀 다른 동형을 새기기 위한 밑바탕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상형문자다. 피라미드 벽에 그려진 그 신비로운 나무들을 상형문자라고 부른다면 이 경우에도 그 낱말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특히 어느 향유고래의 몸에 새겨진 상형문자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억 때문에 나는 미시시피강 상류의 유명한 상형문자 암벽에 새겨진 고대 인디언 문자의 복제화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신비로운 암벽과 마찬가지로 고래에 새겨진 신비로운 무늬도 해독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인디언의 암벽은 나에게 또 다른 것을 상기시킨다. 향유고래의 겉모양에는 여러 가지 색다른 현상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향유고래는 등을 보란 듯이 물 밖으로 드러내는 일이 드물지 않다. 특히 옆구리를 자주 과시하는데 옆구리에는 거칠게 긁힌 상처 자국이 많아서 규칙적인 줄무늬가 대부분 지워지고 완전히 불규칙한 양상을 띠고 있다. 뉴잉글랜드 해안에 있는 그 상형 문자 암벽, 아가씨는 표류하는 거대한 빙산들이 암벽을 격렬하게 스쳐서 생긴 자국이라고 상상한다. 이 점에서는 향유고래와 적잖이 비슷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고래의 몸에 나 있는 그런 긁힌 상처는 다른 고래들과의 적대적인 접촉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는 완전히 자란 덩치 큰 수컷 고래에게서 그런 상처를 가장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고래의 가죽이나 지방층에 관해 몇 마디만 더 하겠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것은 담요라고 불리는 길쭉한 조각으로 벗겨진다. 항해 용어가 대부분 그렇듯이 이것 또한 매우 적절하고 의미 있는 표현이다. 고래는 진짜 담요나 이불에 쌓여 있듯이 실제로 지붕층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아니, 더 적절히 말하면 고래의 지방층은 머리 위로 덮어 써서 발밑까지 내리덮는 인디언의 외투 같은 것이다. 고래가 어떤 날씨, 어떤 바다, 어떤 시기, 어떤 조류 속에서도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이 아늑한 담요를 덮어쓰고 있기 때문이다. 몸서리가 처질 만큼 추운 북극해의 그린란드 고래에게 이 포근한 외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다른 물고기들도 그 추운 북극해에서 아주 활기차게 살고 있다. 하지만 그 물고기들은 폐가 없는 냉혈동물이고 그들의 배는 냉장고나 마찬가지다. 빙산 그늘에서도 겨울 나그네가 주막의 난로 앞에서 몸을 녹이듯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동물이다. 하지만 고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폐로 호흡하는 온혈동물이다. 피가 얼면 죽고 만다. 그렇다면 사람처럼 체온이 반드시 필요한 이 거대한 괴물이 북극해에 평생 동안 입술까지 잠겨 있는데도 편안해 보이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곳은 이따금 배에서 떨어진 선원이 호박 속에 달라붙은 파리처럼 몇 달 뒤 빙원 속에 수직으로 얼어붙은 채 발견되는 곳이 아니던가.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북극고래가 피의 여름철에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북극고래의 피가 여름철에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북극고래의 피가 여름철에 보르네오 섬에 살고 있는 흑인의 피보다 더 따뜻하다는 것이 실험으로 입증되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여기에 고래 특유의 강한 생명력, 두꺼운 벽과 널찍한 내부 공간의 보기 드문 효력이 나타나 있는 듯하다. 오 인간들이여, 고래를 찬미하고 그들을 본받아라. 그대들도 얼음 속에서 따뜻한 체온을 유지해라. 그대들도 이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말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라. 적도에서는 시원하게 지내고 극지에서도 피가 계속 흐르게 하라. 오 인간들이여, 성 베드로 대승당의 거대한 돔처럼 그리고 고래처럼 어떤 계절에도 그대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라. 하지만 이런 미덕을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쉽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가망 없는 일인가. 성 베드로 대성당 같은 돔을 가진 건축물은 얼마나 드물고 고래만큼 거대한 생물은 또 얼마나 드문가. 제69장 장례식. 쇠사슬을 끌어올려라. 잔해를 떠내려 보내라. 거대한 도르래는 이제 임무를 끝냈다. 목이 잘리고 가죽이 벗겨진 하얀 고래는 대리석 무덤처럼 빛나고 있었다. 빛깔은 변했지만 크기는 전혀 줄어든 것 같지 않다. 그것은 여전히 거대했다. 고래의 시체가 천천히 멀어져 가자 탐욕스러운 상어들은 고래 주위의 바닷물을 헤치며 튀기고 그 위의 하늘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새들의 비행으로 소란해졌다. 새의 부리는 무례한 단검처럼 고래를 수없이 찔러댄다.
거대하고 하얀 머리 없는 유령은 배에서 점점 멀리 떠내려가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면에서 모여드는 상어떼와 공중에서 날아드는 새떼가 내는 무시무시한 소리는 더욱 시끄러워졌다. 거의 멈춰 서 있는 배에서는 몇 시간 동안이나 그 무서운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온화하고 푸른 하늘 아래 유쾌한 바다의 아름다운 얼굴 위를 기분 좋은 산들바람에 밀려가면서 생명 없는 그 커다란 덩어리는 계속 흘려내려가다가 마침내 무한한 시야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쓸쓸하고 비참한 장례식이 있을까? 바다의 독수리들은 경건하게 애도의 소리를 지르고 공중의 상어들은 모두 예의를 갖추어 검은 옷이나 얼룩진 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다. 생전에 고래가 도움을 청했더라도 아마 그들은 대부분 고래를 도와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장례 만찬에는 경건하게 덤벼들고 있다. 또 이 세상의 끔찍한 탐욕성이여, 가장 힘센 고래도 그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구나.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시체는 모독을 당했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유령은 살아남아 그 시체 위를 떠돌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 소심한 군함이나 어주먼 탐험선이 때를 지어 나는 새들도 희미하게 보일 만큼 멀리서 바라보면 햇빛 속에 떠있는 하얀 덩어리가 보이고 그것을 배경으로 높이 솟구치는 하얀 물보라가 보인다. 그러면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 이 고래의 시체를 본 사람들은 당장 떨리는 손으로 항해 일지에 기록한다. 이 부근에는 얕은 여울과 바위와 암초가 많다. 조심할 것. 그러면 그 후 몇 년 동안 배들은 그곳을 피해간다. 그것은 마치 막대기가 있을 때 선두에 선 양이 그걸 뛰어넘었다고 해서 막대기가 없어진 뒤에도 어리석은 양들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뛰어넘는 거나 마찬가지다. 거기에는 선례의 법칙이 있고 전통의 효용이 있다. 땅에 근거를 둔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하늘을 떠다니지도 않는 캐캐 묵은 믿음이 끈질기게 살아남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거기에 정설이 있다. 그리하여 고래는 살아있을 때는 그 커다란 몸뚱이가 적에게 생생한 공포를 주고 죽은 뒤에는 그 유령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력한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여러분은 유령이 있다고 믿는가? 코크레인에 나오는 유령 이외에 다른 유령도 있고 존슨 박사보다 훨씬 생각이 깊은 사람도 유령의 존재를 믿는다. 69장까지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